대한민국 경제 부동산 분야의 1티어 분들을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요. 경제 곽수정 박사님 그리고 부동산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이 두 분을 만난 게 제겐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엊그저께도 자면서 불현듯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1년 전 뭐 이렇게 다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다 잘 맞아왔고 또 굉장히 그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을 다 통틀어서 보니까 너무 전망들을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저는 표 대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왜요? 현장의 그 팩트를 갖다 너무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만 좀 전달해요. 가는 데마다 지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예. 아, 표 대표님 원래 부동산 했냐고. 너무 시원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팍팍 얘기해 주니까. 예. 그냥, 제 생각보다 표 대표님이 인지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니고요. 예. 근데 오늘 시작은 이런 코드로 하는 거예요? 칭찬하기? 박 박사님한테는 밀리죠, 저희가. 아니, 제가 이제 그런, 이번에 그, 미국 가서, 예. 캔자스시티에 연방준비은행이 있잖아요. 예. 예, 연방준비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에,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다음에 공개 강좌에 오시면 83달러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83달러? 83달러. 네. 한 6개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쏠깃하시겠죠? 예. 근데 그 83달러가 그 못 쓰는 지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다 잘라가지고 못 예. 쓰도록 한 그 액수를 83달러만큼 비닐봉지에 딱 넣은 거예요. 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조폐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이 지폐를 폐쇄한 것을 기념품으로 연준에 왔다 가셨다는 걸로 이렇게 저요? 예, 주는 거예요.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되게 기념이다. 괜찮네. 그리고 가면은 연준이 원래 금을 안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준 그 본사마다 네네네. 금을 보관은 안 해요. 예. 그 포트녹스 켄터키에 있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캔자스시티에 10kg짜리 금괴가 있어요. 예. 그걸 이렇게 옛날에는 들어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번에는 고정을 시켜 놨더라고요. 훔쳐갔나? 예, 아니요, 훔쳐는 못 가요. 왜냐면 손 하나만 넣어가지고 손가는 거야. 하나만 하는 거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표 대표님도 그렇고, 한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예. 귀로 듣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때로는 눈으로도 듣고, 손으로도 듣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곽수정이가 83달러 선물 가져왔다 하는 걸 귀로만 들으면 정말 83달러 선물 받으러 가야지 해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또 보면 뭐야 이거 못 쓰는 돈이야. 못 쓰는 돈이야 이거 아시면은 이제 실망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읽어 나가는 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눈으로도 보고 발로도 뛰고 손으로도 만지고 칭찬하시려는 거죠? 두 분 다. 그래서 우리 표 대표님은 진짜 발로 뛰시고 맞아요. 예. 현장에서 뭐 가셔서 만져보고 뭐 들떠보고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논리적으로, 그죠? 예. 가설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탁탁 경제학적인 해석을 붙여서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 분이 한 교수님이라서 제가 경제학은 전공을 했는데 저는 뭐 그냥 뭐 얼뜨기 경제학을 한 것 같고 두 분을 이렇게 뵈면 야 내가 표 대표 정도 한문도 교수 정도가 되면 지금쯤이면은 부동산 학계에 나름대로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두 분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진도 나가시죠? 그렇지 않은 게 제가 그 경제학 교수님들께 예. 사적인 자리에서 곽수정 박사님 얘기를 제가 툭 던지면 예. 다들 같이 토론하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두려워해. 재미치게 맞았네. 그래서 왜 약간 두려워하길래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잽이 안 됩니다. 내공이 예. 강하시니까. 본인이 잽이 안 된다고 이렇게 겸손을 하시더라고. 본인들이요? 그러니까 곽수정 박사님에 대한 그 경제학자분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표영호 TV나 또 곽수정 박사님 나오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잘 들어야 된다.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고 또 미국 달러가 막 올랐고 또 금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까 뭐 10kg짜리 금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강세였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그가 많이 주장하던 대로 관세 부과 정책이 탁 이제 나오니까 증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두 분께서 부동산 말씀을 주시는데 조금 MSG를 좀 친다는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 전반의 어떤 분위기를 트럼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호수에 돌덩어리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점점 벌어지면서 강둑에 탁 부딪히는 순간에 이제 다시 또 파도가 죽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럼 이제 저는 그 돌멩이 하나 탁 던지는 그 순간으로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노리는가라고 하는 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맥키니 대통령을 존경을 한다. 좋아, 그럼 맥키니 대통령이 뭐 했지? 관세 때렸지?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아, 스페인 전쟁 일으켜가지고 필리핀 가져왔지? 파나마 문화 가져왔지? 영토 제국주의로 나갔지? 예. 그 다음에 그분의 후원자들을 보니까 록펠러, 카네기, 뭐 이런 분들이에요. JP 모건. 예.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후원자를 보니까 알트만에다가 머스크, 뭐 또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예.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예. 당시에 나왔던 소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즈의 마법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 그 내용이 금은 본위 제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가만히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뭘까? 관세 정책의 참 끝은 어디를 향할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 패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체 세계 GDP의 60%를 점유하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20% 잠깐 조금 상회해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따라와가지고 18조에서 19조 달러를 하니까 지금 브릭스가 전체 GDP의 한 30%를 하거든요. 40%입니다. 40%입니까? 네, 인구가, 인도네시아가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가 40%. 들어와서,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 들어오기 전에는 30이었다가 인도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인도네시아 들어오면서 이제 40%가 됐군요. 이 정도가 돼버리니까 기축통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최근 이제 브릭스가 기축통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때 돈을 확 풀어내버렸지. 코로나 때 돈을 또 확 풀어내버렸지.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가져가면 금을 주던 시절이었는데 예. 75년 이후부터는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금을 주지는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 미국 잘못하면 21세기 중반쯤 되면은 2050년에 중국몽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거 달러 패권도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하. 아마 이 생각을 미국의 조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야. 조야라고 하는 건 기업가, 정치인, 지식인 예. 전부 다가 예.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해서.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구 하나를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야 되겠다. 아. 근데 그 두들겨 패는 대상이 누구냐? 푸틴? 시진핑? 누가 제일 만만하지? 지금 제일 허약한 체질이 누구지?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인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북한 동원해서 싸우고 있고. 근데 내부적으로 지금 골골거리는 애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폭삭 내려앉았어요. 아하. 부동산 시장 지금 엉망이죠, 거기.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중국이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맹들, 캐나다 한 대 꿈밤 한 대 탁 때리고, 딱밤 때리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 대해서 또 꿈밤 한 대 탁 때리고, 파나마 딱밤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끝이 날 것인가. 에 대한 월가의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자본시장 박살나. 너무 그러지 마. 라고 이제 경고 메시지, 워닝 메시지를 자꾸 트럼프한테 던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순이 되는 게 지금 조야에서 전부 다 달러 패권을 잃으면 안 된다는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월가가 경고를 내린다는 건 또 약간 모순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그럼 이건 뭘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어떤 그 내부에서의 속도 조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내후년 정도에 있을 중간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첫 1년 동안은 좀 경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올 연말쯤 돼서 경기를 확 살리면 공화당의 의원들 수가 많이 당선이 될 것이고 아하. 그러면 하원 상원에서 좀 더 일하는데 쉽지 않겠나라는 것을 노린다는 게 표피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질적인 해석이 뭐냐라고 아마 어제부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부채 조정이에요. 돈을 찍어냈으니까 전부 다 채권으로 찍어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채무잖아요. 예.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채무가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나라 빚이 많은 거죠. 예. 지금 GDP 대비 99% 정도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이게 99% 넘어가서 100% 이루고 나면 우리가 2010년도 유럽 사태인가요? 네.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렇죠. 피부 사태. 네. 그런 사태 같은 것이 나게 되면 결국은 달러 패권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미국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누군가는 좋은 이웃이 나타나야 돼요. 굿가이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굿가이를 누구로 보냐 그러면 중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지만 중국을 두들겨 패야 되는 건 정부의 입장이고 예.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의 물건을 팔아야 되고 중국과 협력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여기에 투자 조건을 완화시켜서 들어가야 되고 예. 이런 조건들이 지금 뒤엉켜가지고 정리가 필요한 순간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1년 동안의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저처럼 성질이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요. 직선적이잖아요. 사람 말이 예, 좀 예, 자제를 못하고 까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캐나다 새로 당선된 카니 총리도 야 몬트리올 그 포드 총리 몬트리올인가요? 예. 인상 썩 차지하겠다. 예. 그래 버리니까 또 트럼프는 50% 때려버리겠다 뭐 이러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격화가 악화되다가 나중에 아이 참을게 하면서 다시 또 25%로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게 미국의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일 주가가 하락하고 예.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190조가 날라갔습니다. 월요일 날. 190조라는 돈은 그 이야기 제가 한 번 안 해드렸나요? 자꾸 그 190조 이야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참 좋겠다. 왜요? 맨날 다루는 단위가 조 아니냐. 190조, 1조, 1000조. 근데 우리는 돈이 어딨냐. 그렇죠. 아니요. 근데 당신 그거 알아. 우리 쌀 떨어졌어. 돈 10만 원, 100만 원도 없는데 집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농담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조야해서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이 조율이 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다 상당하네. 보니까 당분간 주식시장에 출렁거림은 있는데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그러려니 하십시오. 왜냐? 아기가 커 나갈 때도 보면 아팠다가 그 아프면 또 성장을 하고 또 기고 시작하다가 걷기 전에 또 아팠다가 또 그 아픔이 극복이 되면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모든 시장이 언젠가 그런 뛰고 달리고 하는 기간이 오기까지는 성장통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달리면 된다. 근데 그 시점이 적어도 올해는 아닌 것 같다. 아, 올해는 그럼 주식시장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기보다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다. 예, 저는 단기 투자를 별로 지향을 안 하거든요. 저는 중장기 투자를 많이 권하는 사람이라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서핑하는 분들은 보는 사람은 좋은데 예. 잘못 타버리면 상어에 밥이 된다거나 아니면 파도에 묻혀버리니까 예. 그런 점이 좀 박사님이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주셨는데 예. 그 아까 그 부채 얘기 주셨잖아요. 예, 미국 부채 99%. 저는 이제 뭐 박사님처럼 내공이 깊지는 않으니까 뭐 표피적인 거를 좀 해석하는 수준인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제가 작년에 미국 갔다 왔을 때 미국의 실제 내부는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제 어제 또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 돌아오셔가지고 미국의 그 로컬 뉴스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문제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 문제처럼 미국의 로컬 자영업자들이 30%가 지금 셧다운 비슷하대요. 근데 이게 메인 뉴스, 뭐 폭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안 안 나오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판단이 좀 들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나오죠. 예. 그리고 부채가 많이 들어서 이제 국채 발행할 건데 그 계산하니까 이게 이자 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올 때 국채 더 발행해가지고 돈 풀고 뭐 이런 거 공약을 냈잖아요. 예, 예. 근데 돈 풀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못 풀잖아요. 또. 예. 더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저한테 저번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의도가 액션을 치면서 일반인들은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약은 지켜가는 척 하면서 가려면
금리 인하한다 그랬거든요. 경제 살린다고. 예. 금리 인하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관세. 그렇죠. 여러 가지 엉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관심을 갖다 캐나다랑 싸우고 이런 데로 돌리다가 아. 결론은 아내가 문제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제 관세를 막 해서 물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아까 말씀처럼 조우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경제 침체가 속으로는 와라. 그 예. 사람은 경제 침체가 오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트럼프가? 전혀 없죠. 그렇죠. 본인은 없죠. 자산가들은 경제 침체가 오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다 쓸어담을 수 있죠. 예. 그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예. 트럼프가 마치 자기의 그 휘하나 여러 관계자들을 볼 때 이게 다우닝 되면 거저먹을 게 많거든요. NPL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실채권. 예. 그런 게 또 이 미국 시장에. 미국 시장의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럼 결론은 의도적으로 액션은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플레이를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가는 거예요. 가야 그 다음 페이스가 가요. 왜? 빨리 경기 침체가 나와야 경기 침체가 1년 반 지나서 나오면 자기 잘못인데 예. 지금 지금 나오면. 터지면 바이든이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됐다. 예. 핑계 대기 이렇게 얘기할 좋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닥을 가면 올라갈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간 선거 때 어때요? 박살난 바이든이 박살낸 경제를 내가 관세하고 이래서 이제 그 결과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지금 빨리 경제 침체가 와야 돼.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감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전 위기까지는 아니고 둔화나 침체까지 일으켜서 바닥을 가는 것 같을 때 이 바이든이 이래가지고 이게 관세를 올리고 돈을 하는데도 안 살아난다? 자, 금리 인하하고 가자 뭐 이런 플레이로 가면 바닥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중간 선거할 때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게 설득력이 있네. 근데 이런 이제 했어요. 예. 한문두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요. 답을 듣고 싶어요. 답이 아니고 자문.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우리 표영호 대표가 불러주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한 개 더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좋습니다. 이제 중등 수준에서 고등 수준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해서 예. 그게 뭐냐면 방금 지적해 주신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가죠. 채권 금리 내려갑니다. 왜요?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야지. 금리를 인하하죠. 그러니까 인하를 시켜도 되는데 네네. 중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중장기로. 예, 중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빚이 있잖아요. 예. 빚이 많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노린다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예, 그래서 아마 이자 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 재정 부채, 재정 적자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결국 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이든 막 흉보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바이든 때문이야 막 관세도 내가 미국을 살리기 위함이야라고 말은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미국이 안고 있는 재정 적자에 따른 비용 문제도 절감을 하고 지금 아마 세금 인상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세금 인상시키면 원래 세금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인하한다 그랬죠. 근데 세금을 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재정 적자 부담 때문에 미 연방 공무원들을 갖다가 지금 뭐 얼마나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제가 공부할 때 기름값이 1갤런당 99센트, 95센트 이렇게 했어요. 예. 1갤런이 3.3리터 정도 되죠. 네. 가서 보니까 2불 79에서 2불 82 사이에 지금 그럼 제가 사는 동네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공부하실 시간이 때가 흘렀으니까 예. 30년 전이니까 예. 그죠? 근데 코로나 때 얼마였냐 그러면 3불 60, 3불 50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좀 떨어진 거죠. 70센트 정도. 그러니까 2불 70 정도 되는 상황에서의 기름값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돼요. 예. 두 번째,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맥도날드 아침마다 이제 집사람하고 맥도날드 가서 아침을 먹는데 에그 머핀을 먹거든요. 예. 한 사람당 세트 메뉴를 시키니까 10불이에요. 14,000원. 14,000원. 예. 둘이 먹으니까 20불이잖아요. 예. 야, 이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2불 얼마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서 먹으니까
7불이에요. 7불 50. 다운됐네요. 다운됐고 더군다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쿠폰이 또 나와요. 예. 옛날에는 쿠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쿠폰이 나와서 한 개 사면은 다른 한 개는 1달러만 더 내라. 예, 1달러만 더 내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매 상권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기업들도 아는 거죠. 이 물건값 이렇게 올렸다가는 자기들도 망하게 생겼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같이 내.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쿠폰도 발행하고 물건값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소위 요 서민들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유지되는 건 뭐냐? 학기 중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예. 대학교 학기 중인데 KU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예. 길거리에 학생들이 안 보여요. 돈이 없는가 아니면 알바 자리가 없는지 상가들이 많이 문을 못 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제가 공부할 때만큼 그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지금. 비슷하죠. 우리나라 상가도 다 비어가고 우리 있고.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구 8만에서 9만의 중소도시의 모습인데 예. 샌프란시스코나 LA 대도시의 모습은 더할 거라는 거죠. 하죠.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의 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야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자, 제가 이거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 그 햄버거 값이 10불 정도 하던 게 한 7불 정도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산 소고기, 그러니까 멕시코산 소를 미국에서 연간 한 100만 마리 정도를 수입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무슨 이게 소가 좀 아프니까 멕시코산 소가 아프니까 수입을 막아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관세를 올린다고 이제 엄포를 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고기가 멕시코산 소고기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세도 비싸. 그러면 햄버거 값이 더 많이 뛸 수 있잖아. 그렇죠. 결국 다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 혼란과 혼돈의 정국을 만들어가고 맞아요. 있는데 예. 트럼프 자신은 이건 혼란과 혼돈이 아니고 그렇죠. 전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겪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게임을 표현하고 해놨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어요. R의 공포. 그죠? 그리고 S의 공포.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람이 우리나라로 오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약간 지방의 경우는 많이 지금 어렵고 하향이 됐고 서울의 경우는 지금 뭐 다시 또 뭐 들썩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그 조폭세계에서 예, 총폭세계. 우두머리가 예. 슬프면 같이 슬퍼야지 노래방 가서 놀 수 있나요? 그렇지 안 되죠. 분위기상? 그러니까 미국이 힘들면 네, 미국이 힘들면 우리는 또 수출 중에 아까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25%는 중국이고 예. 25% 가까이 미국인데 크잖아요, 25%면. 예. 거기서 트럼프가 미국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이 주택 가격은 공급이 없어가지고 오르지만 예. 거래는 줄었잖아요. 예. 그 거래가 줄면 냉장고하고 이거 LG하고 삼성이 세탁기, 냉장고 1등을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예. 매년. 예. 좀 뿌듯해요, 그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땅에서는. 예. 근데 그 수량이 줄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가야 또 냉장고도 바꾸고 주는데. 그렇죠. 이사 건수가 줄었거든요, 많이. 미국도.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그 침체, 리세션으로 간다 그러면 예. 얼어붙잖아요. 예. 그럼 관세까지 매긴 데다가 더 얼어붙잖아요. 예. 그럼 우리 수출액이 당연히 줄겠죠. 어. 우리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외환 수입이 들 들어오는데 예. 외환 보유고는 주는데 예. 도리어 물가는 우리 또 상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려움의 시작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바로 미국이 그 R의 공포, S의 공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제가 보니까요. 그 지난 24년에 2, 4분기 때 우리가 0.2%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3, 4분기 때 0.1% 성장했고 4, 4분기 때 0.1% 성장했으니까 이게 우리 흔한 말로 똔똔이에요. 그리고 25년 돼서 1, 4분기 때 전망치 아직 1, 4분기 중이니까 전망치가 0.2% 성장이면 지난 4분기 동안 0.2% 성장한 꼴이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폭락 분위기로 가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냐. 너무 이제 그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예.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역사에서 환율이 예. 지금 높잖아요. 우리 높죠. 지금 위기가 안 왔다고 하지만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1,400원이 넘었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부동산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마이너스 때가 3번인데요. 예. 그 3번이 우리 경제 침체 위기 둔화 중에 다 하나예요. IMF 글로벌 건데 예. 그때마다 주택가격이 빡빡 내렸습니다. 오. 근데 요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4년 예. 정부에서 60조씩 퍼붓잖아요. 돈을. 예. 뭐 신생아 특례론 무슨 특례론 네, 해가지고. 네, 예. 특례보금자리 해서 그걸로 또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이제 쓰는 돈이 적어지겠죠. 예. 그게 양면의 칼날인 거예요. 그게 끝물이라고 보는 거고 2025년도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직 한 달, 두 달 더 봐야 되지만 이 분위기상 이미 3년도, 4년도에 신생아니 뭐니 이런 거에서 쫓아올 사람들 쫓아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다른데 서울 수도권은 더 올랐잖아요. 예. 오르자마자 거래량이 또 팍 꺾였어요. 그 얘기 뭐냐? 금리가 낮아도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환율이 1,400원 넘어가서 어려울 때 우리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시중에 부동산 자금으로 들어갈 수요 요인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럼 내려오는데 그게 정부가 암만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했겠어요? 대책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더라. 아. 근데 그 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있는데 서울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충격이 딱 세게 왔다 그럴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 더듬어 보시면 2020년도 하반기에 서울의 강남도 다 40%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예. 근데 그 정부가 펌핑해가지고 버틴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중요한, 그때하고 우리 지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은 그걸 펌핑해서 버틸 돈이 없어요, 돈이. 계속 지금 적자가 50조, 재작년에 50조, 작년 38조, 100조 또 나가고 환율, 정신없어요, 지금. 예. 예. 그 와중에 계엄 사태까지 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부동산이 오르는 건 정상인가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러면 예. 폭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폭락을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주방은 이미 좀 많이 조정됐고 예. 서울 수도권이 폭락을 오기에는 워낙 기득권 시장 세력이 많아요. 예. 언론에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버텨줘도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 이거 아닌데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지점에 오면 이제 전체적으로 갑자기 마인드들이 다 바뀌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매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반증을 하는 거고, 지금 경제 상황이 곽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어떤 큰 그림을 볼 때, 경기 침체가 한번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 혼자서 독야청청 불가능하죠? 전 두렵습니다. 그때가 이제 말씀 주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거 갑자기 급하게 떨어지네? 예. 그 순간이 올해 안에 한번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저는. 거꾸로 네. 이제 이렇게 가정을 세워보시죠. 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뒤에 경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공갈 협박 쳐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만들고 침체로 빠져서 불황이다라고 하지만 1년 뒤에면 다시 반등을 해서 역시 트럼프는 다르구나 했을 때 네. 한국 경제도 같이 좋아지나?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또 던져야 돼요.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프다. 아까 환율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1,400원대 환율을 2023년 3월부터 1,300원 돌파하고 내려온 지가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일본에 비교하면, 일본은 지금 거의 1,000엔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환율 지표상으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도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7.2위엔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도 저러고 있는데 150엔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1달러당. 예. 근데 우리는 지금 1270원에서 1320원 정도가 실질 실효 환율.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환율에 비춰서 우리 환율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는가 봤을 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1460원대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한국 경제 속에 숨어 있는 골마 있는 몇 개의 요인들이 있는데 예. 첫 번째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이 없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 말씀하셨는데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예. 그것도 빚이 대다수. 빚이 대다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전반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숨통이 튀나?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글쎄 이 문제를 다 버무려 놓고 비빔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 비빔밥에 상했나 먹어도 되나를 놓고 봤을 때 먹을 사람 누가 있겠나요? 그래서 저번에 IMF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보고서에. 여기서 또 하나 추원드리면 예. 그 단어가 어제인가요, 박사님? 갔다 오셔서 모를 텐데 네. 저는 공부를 했지만 민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한테 민감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예. 민감 국가라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어요. 민감 국가. 모르셨죠? 예, 민감 국가라는 나온 지 게 얼마 안 돼요. 예, 이게 뭔 말 하는 겁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뉴스 보고 하는데요. 네. 좀 경제 쪽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전 민감한 남자입니다. 저도. 네, 민감한 남자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민감한 여자나 민감한데. 갑자기 민감 국가 이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거죠? 뭐가 있길래? 이게 뭔가 봤더니요. 러시아,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아, 뭐 4나라가 5나라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그 국제 간의 그 관계에서 뭐 민감한 사안들이 터질 수 있는 걸 민감국가라고. 그러니까 이거죠. 예. 여기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민감한 상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름을 한글로 바꾼 게 민감 국가라는데 영어 원어는 제가 못 봤거든요. 뭐라고 지었는지. 아무튼 박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 지금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한국의 경제 이 비빔밥이 이게 상한지 한지 이거를 미국이 지금 갖다 워딩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율 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1,500원 가겠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그 뉴스 보고. 그래서 혹시 민감 국가 아세요? 이제 민감 국가라고 하는 거는 아시잖아. 역시. 그 북한, 러시아의 맞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내지는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여력이 있는 국가. 여력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상당히 좀 두렵다는 표현보다도 어린이 손에 불을 안겨준 듯한 느낌을 갖는 국가. 사고 칠 수 있는. 사고 칠 수 있는 나라. 그걸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젠가 그 지금 나왔어요. 위대하신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거기서 지켰구나.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을 보고 저 민감한 애들이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한 것 관리 좀 같아요. 하겠네. 예.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오. 예. 야, 이제 민감 국가라는 건 처음 들어봤고. 저는 또 이제 아까 그 얘기 좀 경제 얘기를 좀 이어가면 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일본보다는 경제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가 좀 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국채 30년물. 국채 30년물이라는 것은 보통 그 국가의 그 앞으로의 어떻게든 먼 미래를 예측하는 그 수치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30년물이 일본하고 뒤집어졌어요. 우리나라에 30년물이 있나요? 국채 아니, 30년짜리가 있어요? 저는 10년물은 잘 근데 30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가 좀 더 악화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의 주식 시장의 1990년 이후의 모습,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GDP의 1인당 GDP의 변화 모습, GDP 성장률의 변화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거든요. 예. 견줘봤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GDP 성장률도 그렇고 퍼캐피타 인컴 1인당 소득도 그렇고 전부 다 우상향 상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꼭대기에 지금 모여서 떨어지는 지점에 딱 와 있습니다. 이게 예, 딱 봉우리 서 있는데 일본은 이미 올라갔다가 플랫 평평해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걸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따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티핑 포인트에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10에 9, 8은 갈 것 같아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빨리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 예. 리더십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미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해도 반도체 소재 부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주 항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산업 이런 소재 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교토의 교세라든지 수많은 일본 이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예.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개에서 9개 정도예요. 예. 일본이 10,000개가 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본처럼 될까라기보다도 일본보다 더 빠르게 추락하고 하강할 가능성이 지금 있구나. 높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분께 부동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부동산 이거 정말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는 저는 폭락이 아니라 그 폭락보다 더 심한 말을 뭐라 그러죠? 붕괴보다 더 심한 말. 더 심한 말. 침몰. 침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침몰 속도는 일본의 30년의 이런 붕괴 속도보다 더 빠를 것이다. 경고하라고 이제 박사님 말씀 주신 거고, 그 30년물을 제가 오늘 보니까 표 대표님 말씀대로 일본 게 더 앞섰어요. 그거 봐요. 2.6이고 우리가 2.58이에요. 그거 봐요. 이건 저 보고 지금 놀랐어요. 아니, 예. 30년물이 거래를 많이 안 하긴 안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그게 제가 동의하거든요. 그렇죠. 15년, 10년, 15년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30년 뒤면 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일본의 엔화가 네.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지역의 기축통화화폐로서의 지위는 더 있습니다. 있죠. 어쨌든 예. 그 나라의 채권의 30년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에 또 일본 많은 국민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 금리가 되는 셈이거든요. 예. 일종의 예. 이거 2.6이라는 거 하고 네. 대한민국 같이 3년 만기 국채 금리를 원용해서 쓰는 나라의 30년 만기 국채의 금리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건 비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이 말씀에 사실 좀 이 말씀이 듣기는 싫지만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돈 주세요, 저. 아니 일본의 그 엔화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우리보단 더 우리 원화보단 더 기축적인 느낌이 있죠, 사실은. 달러에 눌려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 그 일본 엔화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잖아요. 취급을 못 당하고 있어요. 지급을 못 당하고 이제 우리가 축해 해본다 이래야 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이잖아요. 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30년 만기 또는 15년 만기 중장기 금리의 채권 금리가 사실은 기준금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렇게 미국 10년물에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30년 말씀하신 대로 네. 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곽수정 교수님께 박사님께 했냐면 이 곽 박사님께서 그 좀 더 한참 젊은 시절에 우리가 IMF를 맞이할 그 즈음에 IMF를 예측을 하고 맞아요. 교수직도 내려놓고 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공무원 생활하다 오신 분이에요. 네, 네. 예, 자세히 말씀 주세요. 미국의 주에서 공무원을 하셨어요? 예, 그 공무원을 하셨어요. 주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아, 주 공무원이요? 무슨 주였죠, 그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캔자스주에서 아, 전기값, 가스값, 전화값을 제가 결정을 하고 일반 민간 민생의 그런 민생. 것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조직이 없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값을 올리겠다 그러면 너 왜 올려? 그러면 계산해 보자. 체크하고 예, 심사하고. 체크하고 한전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우리 쪽에서 고용한 변호사끼리 싸우는데 제가 증인으로 가서 곽수정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곽수정한테 이제 막 반대 신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민생의 감사원 같은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IMF를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 해서 더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에 가서 캔자스주에서 공무원을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30년물 국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분에게는 여쭤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곽 박사님 오셨길래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년 미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 연준에서 이제 페더럴 리저브 레이스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개시장 회의를 하면 그 발표할 때 나오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라고 하는 것이 기준금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그게 3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왜 그게 중요하느냐? 미국 집값은 대개 그 3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30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를 뭘 잡기 위해서 나오죠? 물가 잡기 위해서 나오죠. 1번이 물가죠. 그럼 물가가 목표가 대충 얼마죠? 2.0. 2.0. 예. 미국의 제 집이 2001년도에 산 집이 15만 불 주고 샀는 게 지금 3만 2천 불 정도거든요. 2%씩 계산하셔가지고 예. 한번 복리해서 지금 집값이 얼마쯤 되는가 계산해 보십시오. 30만 불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 금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은 원래대로 하면 서민들이 사는 집값은 금리의 변동성은 물가의 변동성과 같이 가기 간다. 때문에 네, 그거 맞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물가 따라. 물가 잡으면 금리 잡으면 부동산은 그렇게 가더라. 그게 저는 정상적인 그 주택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소득에 따라 그렇게 뭔가 집값의 변동이 있는 건 맞겠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기장창 마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참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지금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라고 지금 우리가 시그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그널이 만약에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제2의 IMF처럼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이 제가 들어요.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 걱정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우리 저는 그 확률이 그저께 JP 모간에서 예.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1월 달에 30%로 잡았다가 지금 40%로 올렸거든요. 예.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 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받아서 답을 드린다면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지난해까지 한 20%였다면 예. 지금은 한 30%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에서 작년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2배가 높아졌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 표 대표님의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석을 예, 한번 예.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다. 예. 그래서 관세도 지금 25%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고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고 우리도 미국산 제품이나 다른 그 제품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별로 없다고 치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뭐 석유 같은 거 사오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자, 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계를 뜯어가지고 미국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예. 그러면 우리 대기업들의 고용이나 일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의 고용이 없어지죠.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죠. 줄어들죠. 예.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죠. 줄어들죠.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죠? 예, 관세 예, 때문에. 예. 자, 그래 되면 집을 살 돈은 더욱더 없죠. 예, 맞죠. 빚을 갚을 돈도 없죠. 없죠. 그러면 부동산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없죠. 그러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날 확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 이래 있을 때 두 채 이상을 비정상적으로 봐야 되나? 한 채 이상을 비정상. 왜냐하면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지금 80% 정도 된 본래 받던 가격의 80%라도 되니까 빨리 파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봤을 때 네. 세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 정도는 20% 손해를 보고 지금 파는 게 낫다. 아니다. 70%로 안 가고 다시 90%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안정되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팔자. 이 판단을 집의 보유 수 최소하고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시점하고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선생님 상황에서. 말씀 주세요. 자, 이 상황에서 사실 제가 오늘 호스트고 이제 게스트 두 분인데 제가 한 박사님이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매를 맞자면 사실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2가구를 갖고 있으면 2주택을 갖고 있으면 거의 적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중과세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45년 앞으로 20년 뒤면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열 채까지 좀 사주세요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인구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시 뒤집으면 지금 분양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들 중에 교통이 안 좋거나 일자리가 없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분양가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제발 좀 살아주세요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3주택, 4주택자는 지금 타이밍엔 한두 채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21년 최고가를 추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가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굴 싫어하냐면 한문도 표용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자꾸 얘기하니까 좀 올라간다고 거짓말도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제 싫어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현실이죠. 그래서 1가구 3주택, 4주택이신 분들은 하나, 두 개 정도는 빨리 팔아야 된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뭘 파느냐는 본인의 의견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문도 교수님은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이 두 개가 있건 세 개가 있건 자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10개가 있는데 다 월세를 받아요. 그럼 팔 일이 없죠. 임대 수익이 되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대출 레버리지가 없으면 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전세를 껴가지고 이제 추가해서 산 사람이 있어요. 전세 2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 3억이 된 거예요. 예. 돈이 튕겨나온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하나를 더 산 거예요. 이런 분들 문제된다. 그럼 이거는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세는 부채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메꿀 유동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파산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표 대표님처럼 말씀처럼 세 개나 네 개가 있으면 파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서울의 그 희소성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고가예요. 그런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이게 가격이 유지되냐. 당분간은 조정 구간이잖아요. 근데 덜썩 들어갔다가 조정 구간에 자기가 레버리지 커버를 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10개가 있어요. 하나가 딱 유동성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 얘기해요. 막히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못 팔게 돼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타로 다른 계속. 집까지 그거 얼마 안 걸린다. 한 6개월, 1년이면 박살나요. 전세 사기자가 똑같은 거예요. 전세 예. 사기자가 집값이 올라가면 더 늘리시고 가는데 딱 꺾이니까 우르르 다 자빠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표 대표님 좀 말씀처럼 미래를 볼 때 지금 아까 어느 분이 2개, 3개인데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한다 그러잖아요. 고민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팔고 나서 상황을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욕심만 없으면 답이 다 나와요. 지금 자기가 얼마에 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쵸? 각자가. 그러면 파는데 적지 않을까 해서 아까워가지고 못 팔아. 한 예를 드릴게요. 제 친구가 예. 컴퓨터 회사 사장이에요. 옛날부터 컴퓨터 쪽에 계속 여의도에 있는데 예. 직원도 많아요. 몇십명 돼요. 정작 이제 부동산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집이 있고 집을 하나 일산 그 킨텍스 있잖아요. 그 요번에 그 뚫린 거 있죠? GTX. 네. 딱 그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근데 이거를 2년 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가. 이걸 친구가 보면 사실이니까 저한테 묻는데 그때 17억인 거예요. 아, 킨텍스 앞에. 네. 야. 막 좋을 때요. 막 지금 22년, 한 13억 하겠네. 21년 말 할 때. 예. 2022년도에 이제 좀 내려왔잖아요. 내려가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를 묶여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털어라 제가 그랬죠. 아. 일단 털어라. 예. 좋은 때가 올 거다 그랬어요. 예. 못 털었죠. 근데 자기는 저의 팬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 거잖아요. 예. 못 털지. 그래서 아니 20억 갈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억 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GTX가 뚫리니까 예. 야 땡땡아 GTX는 이미 다 알고 있잖냐. 네. 모르던 게 나와야 가격이 뛰는 거지. 그렇지. 서울 시내 전철역 근처에 전철역 뚫리고 나서 집값 안 내려간 데가 없다. 이거 착각이다. 아, 중요한 말씀하셨다.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 올라요. 예. 뚫리면 의외로 이게 가라앉아요. 예. 거품이. 예. 이거를 데이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고 언론에도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모르고 와 전철 뚫리니까 또 올라갔구나 하고 더 썼어. 이게 이제 물리는 건데 그렇지. 그 집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럼 GTX가 뚫렸잖아요. 뚫렸죠. 12월 말에 뚫렸어요. 그러면 본전이라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1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억 하던 거 13억 정도. 네. 그러면 20억 바라보다가 반토막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 걔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분양 얼마 받았니? 7억에 받았대요. 분양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무슨 개 욕심이에요? 예. 아니, 자기가 받은 지가 몇 년 안 되고 10년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아니, 20억 7억 간다고. 떠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듣는다고 20억을 바라보는 욕심이. 자, 근데 그 욕심은요. 네. 우리 거품이란 얘기죠. 한문도 교수님의 친구분이 욕심이 그 마음이 나빠서 욕심 부리는 게 아, 아니라 맞아. 다 그래요. 이 세상이 맞아요. 세종시 아파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4억 하던 게 지금 5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맞아. 6억 7억밖에 안 해요. 예, 또 그럼 나왔어요. 14억 하던 게 21년에 14억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5억 7천이면 이 돈이면 두 채 사요. 그렇죠. 옆집 사면 벽 뚫어서 그냥 다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또 쓰지 맞아요. 못하겠지만. 맞아요. 자, 그래 지금 폭락이 온 거죠, 실제. 폭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GTX산 따라서 그 킨텍스 그쪽은 그나마 지금 가격 방어가 된 게 이 가격이에요. 그렇죠. 방어를 할 뿐이지. 예.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집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예.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람 맞고 어릴 때 하도 집이 한옥이라서 외풍이 심한 집에서 살아서 겨울 되면 막 밖에서 바람이 엄청 불어와요. 코가 시큰시큰하고. 예, 진짜 방 안에 있어 이렇게 군용 담요를 덮고 있어서 그러면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맞아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비바람 제대로 맞고 눈비 막을 수 있으면 그게 집이지 더 이상 무슨 집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욕심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런 분 많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은 실망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죠. 국가가 제대로 된 형태의 자산시장,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 국민들을 모두가 다 투기꾼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폰지 사기나 하게 만들고 밑장 빼서 윗장 공구게 하고 그 갯놀이 하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떴다 방식으로 이렇게 예. 그런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정부가 그렇다고 그거를 고친다고 종합소득세를 만들어서 뭐 이제 양도세를 올린다든지 상속세를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게 그게 경제인지 저는 그러한 작태를 벌이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들의 머리 수준이나
이 혓바닥 새치 끝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기에 또 사기를 치면서 놀아나고 있는 게 국민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 애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럼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서 한번 자기의 꿈을 펼치게 해볼까? 또 야구를 잘해. 또 공부를 잘해. 그러면 거기를 충분히 서포트해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예.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으로 벌어먹고 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앞으로 상속세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자, 할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상속세 낼 돈이 있으면 차라리 너 유학 가. 유학 안 가려는 애들도 유학 막 보내갖고 유학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상속세 안 내니까. 예, 맞아요. 그런다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판을 놓고 이게 정상적인 판이다, 분석하자. 이게 분석한다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 이런 말 해봤자 아까 뭐 요거도 먹을 것이고 바른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을 쓰면은 많은 분들이 그 어쩌란 말이야, 대응책 내놔 이러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응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세상에 7억 놓고 13억이 된 아파트도 이게 내가 20억 될 건데 7억 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습니까? 대응책을 내놓습니까? 못 내놓죠. 말이 안 되죠. 저 지금 곽 박사님 말씀에 99.99% 이 순금의 순도보다도 높게 제가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좀 제가 볼 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국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하는 말씀이, 지금 잠삼대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어준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들썩이니까 이제 영끌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 영끌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하시 그래요 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왜냐면 그렇게 질문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식들이 있다는 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표영호 대표님 유튜브나 예. 저희 유튜브를 본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약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 왜? 돌아가는 판을 모르니까. 예. 그러면 마냥 좋았던 시절이 계속 이어진다는 장밋빛 전망을 예. 지금은 안 할 때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경제가 이상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의식이 어디에 꽂혀 있는 거야? 박사님 말씀하신 전혀 이상한 정신세계. 그냥 돈 넣고 돈 먹기잖아요. 예. 그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그분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가를 한번 봐야죠. 그럼 그 개념에서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건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한 포인트만 제가 더 예. 여쭤볼게요. 예. 네.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여유자금이 있거나 유동성을 어떻게든지 돌릴 수 있는,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자기 딴에는 예. 내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하여튼 요 기간 동안에는 내가 그런 기회만 오면 내가 잡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예. 순수한 사람들 하나.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한문도 교수님 지적해주신, 우리나라는 참 그 공무원들이 나쁜 폐해가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옛날에 골프 좋아할 때, 골프 칠 때 상대방하고 제가 시합을 붙으면은 저는 항상 각오가 그 농구를 해도 그래요. 죽일 때 확실히 죽여버린다. 밟을 때 확실히 밟아놓고 더 이상은 헐떡거리지 못하게 해놓고, 그래, 이제 알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게임을 한다고 치면. 게임을 한다고 예. 치면.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지. 처음부터 붙었을 때, 제가 몸이 너무 타프하게 붙으니까 내가 몸 보호하기 위해서 살살 해야지. 내 실력을 숨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스스로의 변명을 만들고 제 길을 살려줘 버리면 이 농구 코트는 완전히 레슬링장이 돼버린다. 농구가 아니라 레슬링이 돼버린다.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월세 문제가 생기면 임대자들을 위해서 파우치 내놓는다. 대책들을 막 내놓잖아요. 구명보트를 막 던져줘요. 그렇지. 라이프 보트를. 이게 많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도로가 뚫히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건 자명해요, 경제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이렇게 차별이 크게 나고
경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폭망 수준으로 가버리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아니, 몰라서 여쭤보는 거. 제가 알면 기득권들이 자기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보기보다는 자기의 사익이 반영된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사기꾼 스킬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토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대 그 줄적. 기득권층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싹 솎아내면 끝나죠. 속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물론 정치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10명 모아놓고 대통령이 100일만 얘기 들으면 답 다 낼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 그거 간단해요. 일시적 이주택자가 있다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투자 투기를 할 수 있는 거를 GDP 뭐 이런 거 건설사 GDP 비중이 많다 이런 얄팍한 논리로 포장을 잘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을 펌핑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기술자들이 많아요. 선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력이 기득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집값이 국가 경제에 너무 심각하다 판단되면 약간 좀 움츠렸다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면 좀 기어 나오는 약간 암덩어리 같이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이분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국가 민족이 먼저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먼저. 자기 주머니하고 자기 기업이 먼저 모여. 근데 이건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잖아요. 예. 국부론에서. 항상 국가는 이 상업주의 세력들이 네. 백성을 볼모로 어떤 제도와 제한을 던지면 정말 그 사기짓에 조심해야 된다고 미리 박아놨어요. 딱 우리나라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감사원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감사원이 그 짓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약간 물질 만능주의에 좀 빠진 과도기 같아요. 이게 제가 볼 지나야 될 것 때,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용적률 올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뭐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지에 대한 용적률 올려서 아파트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용적률을 올려줘가지고 막 높게 지어서 가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거든요. 네, 맞죠. 퇴근길, 출근길에 보면 이 도로에 꽉 막혀서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용적률은 계속 올려주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용적률 상향인가를 네. 고민해 보면 뭘 고민을 하세요? 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적폐라는 게 그런 게 적폐인 맞습니다. 거지 그게 뭐 다른 게 적폐입니다. 적폐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동산 대책 세우고 뭔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을 뭔가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누구는 20억씩 대출 받아 사고 네네. 저기 어디 여기 저 흑석 어딘가에는 또 두 채를 막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 일단 부동산은 나도 일단 뛰어들어서 무조건 사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심리들을 맞아요. 기득권이 준 거예요. 뭐 본인들은 얘기하죠. 자, 나는 기득권 아니야. 이렇게 원래 기득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정책, 경제 정책이 하나의 투명성과 신뢰성과 그 일관성을 가지려면 예. 방금 표 대표님, 한문도 교수님 말씀 주셨던 기득권층에 대한 명확한 징벌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법에 의해서라도 왜곡이 돼버리고 정책에 의해서도 왜곡이 돼버리면 소위 많은 중산층들이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자, 불법, 편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라.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는 무조건 해라. 그러고 나면 이들은 기득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빠져나올 공무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민감도 에델만닷컴을 가시면 국가 신뢰도를 설문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 신뢰도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네. 지금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불 꺼진 창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은 또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또 풀어주는 바람에 또 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요렇게 지금 양날인데 요 시장을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문가로서. 일단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예.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이 예. 2년 전 기억나시죠? 2022년도 레고던데 사태 때. 예. 3년째네 벌써. 3년 전에 대대적으로 전 정부 부처가 합동 부처가 모여서 PF 긴급 대책을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네, 근데 대책이 뭐였어요?
구조조정과 뭘 막 얘기했죠? 예. 네, 됐나요? 그렇죠. 안 된 것 같죠? 예. 그럼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안 터지고. 계속 연장해 주면서 그렇죠. 이자가 늘어나고 네네. 인공호흡을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인 그 사업자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이자가 늘어나면서 빚은 늘어나지만 지금 파산은 안 되고 있고 언젠간 이거 분양을 해서 내가 수분양자들에게 다 떠넘겨서 내가 빨리 내가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수분양자가 없네요? 수분양자들이 안 받아주고 뭐 이게 없네? 우리할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산해야 되죠. 예. 그럼 파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 돈 많은 애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 작업을 하는 세력도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되냐? 지방은 더 죽을 겁니다. 어쩌면. 예. 왜 그걸 더 싸게 저렴하게 가지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원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움직이겠죠. 지방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예. 서울은 계속 올라가 주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원인이 뭐예요? 지금 잠삼대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 딱 했는데 올라가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언론에서 그렇게 퍼붓는데 올라간다고 그러면 보도에도 나오대요. 줄 서서 뭐 문의가 막 매수 문의가 엄청 많아 하는데 실제 표 대표님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가봤죠. 그런가요? 실제로 줄 서 있던 거예요? 저기 지금 저 중개사들이요. 네. 중개사분들이 하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막 이제 또 거래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밖으로 문 닫아놓은 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 문의도 많고 왜냐면 단속을 하니까. 이번에는 잠산대청을 풀었단 말이에요. 예. 6월 22일이 자동 해제 기간이에요. 예. 그냥 놔두면 풀려요. 자동 예. 해제. 그냥 지정을 안 하면. 그러면 토지 거래허가 구역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주택 투기가 있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안 내려가고 이러면 예. 토지 거래허가를 묶어요. 왜? 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경제가 다우닝 되거나 갑자기 거래가 가격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주동산 가격이 갑자기 내려오서 투기의 요인이 없을 때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강남이 내렸습니까? 안 안 내렸어요. 내렸잖아요. 왜 풀었죠? 이걸 해석해야죠. 한 포인트로. 왜 풀었을까? 오세훈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왜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어주면서 집결할 수가 있겠죠. 기득권들 중에 이제 돈 많은 분들 거기서 야, 나 지금 여기 빠져나가. 예를 들어 친구가 있다. 예. 야, 이제 많이 묶었으니까 어? 다 묶을 때 왜 서초동 그렇게 뛰는데 안 묶죠? 그러니까 안 여기서 먹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서초동은 왜 안 묶었어요? 반포지구는. 그러니까. 반포 막 뛸 때 묶어야죠. 안 묶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또 풀잖아요. 그럼 의도가 전체로 뭐예요? 국민과 국가 주거 복지 안정에 관심 없는 거예요. 액션 플레이인 거예요. 그쵸? 묶어놓은 거를 잘못 풀면 투기나 투자를 용인하는 정치인을 비칠까봐 홀딩하고 있다가 이왕 판 정리 막 돼가잖아요. 대선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풀었다. 대선을 생각하면 길게 보면 후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득권 센 분들이 좀 배팅해줘야 되죠. 건설사도 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토리 나오잖아요. 서초 반포지구에 방배동 쪽에 분양할 거 많아요. 지금 대기업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가격이 올라야 분양가 또 오르죠. 다 연결되는 이런 대충의 시나리오의 추측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앞섰겠구나. 이 가격이 그러면 이걸로 펌핑 일단 됐잖아요? 예. 그럼 이 펌핑된 만큼의 거래량이 2020년, 21년처럼 나와야 되는데. 한 달에 400개, 500개, 600개가 나오면 이해가 돼요. 한 구에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100개, 200개 반토막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와 같아야 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 강남의 희소성과 주택가격이 인정하지만 지금 가격은 오버 슈팅된 거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거래가 안 따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이 수반되냐는 가격 상승은 페이크다. 그러면 말씀 주신 미국이 한번 리세션 오면 우리도 그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2022년도 하반기에 금리 좀 올렸다고 이렇게, 불야성 같은 강남의 아파트가 갑자기 20억 하던 게 12억 푹 떨어지죠? 이게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분께 경제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갑자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제학자분이 저한테 아니,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늘 그런 기득권층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표 대표님이 저번에 제 방송에 연합 인포맥스에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국회의원들 뽑을 때 다선 의원들 한 지역구에서 계속 좀 뽑지 마라. 그 개발 안 되더라.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네. 우리 서울시의 구가 몇 개죠? 25개구인가요? 그래서 25개월. 25개국 중에서 지금 잠산대청 이야기 말씀하시고 서초구 말씀하시고 몇 개 이렇게 딱 꼽으면 7, 8개에는 아마 기득권층들이 사는 것 같고 네. 나머지는 기득권층들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할 때 비기득권층이 사는 동네에 개발 문제는 나오지가 않고 맨날 이 기득권층 사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언제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게 몇십억이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경제 정책인지 이게 무슨 부동산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 야 지금 서민들은 저 아파트 가격 5억 주고 샀는데 저게 지금 3억이란다 그럼 저 사람들한테 2억 떨어진 거는 이 사람들 50억 하다가 40억 떨어진 거나 맞먹는 가격인데 이거 대책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지금 직장 잃은 거야? 아니면 가게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못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이게 부동산 대책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적인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합리적이지 못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른 걸로 이게 될지 모르는데요. 한 조금 드리면 그 사마천의 사기나 그 중국의 고전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다 같이 한국을 해서 얘기하면 그게 금도 녹일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한자성어로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이어도 계속 다 하면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있는데 네 아들이 뭐 사고 쳤대 그러면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니까. 좀 이따가 옆집 아줌마가 또 와서 얘기하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실험을 한 거야 이게. 세 사람째 딱 하니까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그런 일 없어. 이러던 사람이 두 번째 아줌마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지? 아니야 그거 잘못 들었어 했는데 세 번째 아줌마가 오니까 이상한 거야. 네 번째 아줌마가 오니까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영끌 하듯이 네. 버티다가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하고 자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완전히 틀리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작용했어요? 거짓말이. 실험상 100% 맞아요. 그런 부동산도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첨언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기득권층들하고 그런 세력들을 못 잡아내는지, 속아내지를 못하는지. 안 잡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1티어, 1타, 또 부동산 1티어, 1타, 우리 두 분 모시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더 얘기를 나눌 수, 사실 밤을 새도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두 분의 스케줄이 워낙 또 바쁘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팁을 하나 드리고 끝내면 안 될까요? 예. 우리나라 일시적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도만 잘 관리하면 예. 투기는 없어집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다음 시간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어젠다를 지금. 결정까지 지금. 예. 중요한 어젠다를 던져놓고. 네, 맞습니다. 다음, to be continue. 한 번 더 초대해 주시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한문도 교수님하고 네. 우리 곽수정 교수님하고는 뭐 그냥 오래 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 왜냐면 제가 현재 진행 입장에서 네네.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영광이죠, 제가.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